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모델입니다.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은 르노의 로장주를 그릴에도 형상화시킨 그런 느낌이 좋고요. 헤드램프는 약간 심플하게 가져가면서도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알핀 트림이라서 이렇게 색깔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컬러 구성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본닛 끝부분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딱 꺾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SUV에서 많이 쓰지 않던 라인을 조금 더 개성 있게, 그리고 르노만의 독창적인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주변부를 밝히는 LED 조명, 특히 퍼들램프가 밝은 편이라서 좋기는 한데요. 앞뒤도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는 LED인데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풋램프 같은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리플렉터도 도 하단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도 별도의 리플렉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뒤쪽은 LED 조명이 살짝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은 굉장히 밝은 편이고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풋램프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쪽 도어 좌우측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이나 센터 터널에는 아쉽지만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3인치 모니터 3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석 모니터는 운전석에 앉아서는 잘 안 보이지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실내 분위기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지금 전면에 틴팅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보면 광원의 폭도 좋지만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이 좋고요. 상하향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인데 상향으로 변동을 전환을 했을 때에 이 하향보다는 조금 좁아지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하향 상태에서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요. 한 레벨씩 올려볼게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한꺼번에 내려보겠습니다. 꽤나 조사각 조절 폭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만 조정하더라도 상향등 킬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래쪽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는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안쪽에서는 틴팅이 좀 진했기 때문에 광원의 폭이 안쪽에서 봤던 것보다는 바깥쪽에 나오니까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진성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측면에서의 바디 라인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비율 측면에서도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휠 디자인 굉장히 예쁜데요. 사이즈는 20인치 사양인데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타이어는 245, 45, 20이고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휠 아치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주고 있고요. 측면에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는 두지 않고 도어를 그냥 길게 아래쪽까지 덮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두툼하게 가져가면서 이 끝부분에는 알핀 특유의 컬러를 매칭시켜 주고 있고요. 측면에 알핀이라고 이 레터링도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전 방식이고 미러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고요. 루프렉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루프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리 선루프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필러 꺾어지는 부분들, 쿼터글러스도 매끈하게 디자인 잘 뽑아냈고요. 라인 같은 것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오는 캐릭터 라인도 근사하고 이 부분에서의 완만한 느낌들, 그리고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도 완만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공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스포일러는 두둑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두께라면은 와이퍼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으로 밀어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후측면의 바디 라인도 깔끔하고요. 테일라이트가 양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바디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한 기교는 범퍼의 이 디퓨저 부분이 조금 공격적인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벤틸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들만 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머플러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요. 바닥을 향하고 있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양쪽으로 듀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요 윗부분에서 살짝 당겨주면은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은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공간 여유 괜찮습니다. 들어올려 보면은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자동차에 관련된 용품들 보관하시면 사실상 뒤쪽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바닥재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뒤쪽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LED 조명은 운전석 뒤쪽에만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12V 파워 얼렛 커버링 꼼꼼하고 안쪽에 조금 홈을 파여놔서 이쪽을 조금 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배려는 괜찮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입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도 비교적 평평해지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나를 때 유리할 것 같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죠.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앞쪽에 각도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비교적 평평한 편에 속합니다.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도 양쪽에 모두 다 배려가 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르노의 엠블럼을 형상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립도 괜찮습니다. 뒤쪽에 로장도 엠블럼도 선명하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여기 4륜 구동 4WD라고 해서 레터링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도 가벼운 쪽보다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은 블랙 원톤에다가 이 블루 컬러의 스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물론 레드 컬러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의 국기 색깔을 형상한 그런 포인트 같은데 과하다는 느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썬루프는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에도 야간의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됩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스티치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이 측면에 레버 잡아당기면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할 수가 있고요. 맵포켓은 크기나 이 파티션은 좋은데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재질을 좀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도 잘 살려주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별도로 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시트가 보기 되게 근사하죠. 특히 몸이 많이 닿는 부분에 재질 같은 경우를 다르게 하고 패턴도 다르게 줘서 조금 더 내구성이라든가 디자인 측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스티치가 좀 화려한 편이죠. 안장도 쿠션 괜찮고 등받이도 날개 부분이 두툼해서 몸을 잘 잡아줍니다. 헤드레스트는 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쿠션감이 좋고 기본적인 헤드레스트의 형상이 제 체형에는 잘 맞았고요. 알핀 로고가 선명하죠.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포함이 되어 있고 안장의 길이 조절은 안 됩니다. 센터 터널은 살짝 높은 편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터 있어 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줬으면 공간 활용문에서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하고요. USB-C 타입, A 타입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이 마감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달 약간 작은데 싶지만 조작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풋레스트는 각도 괜찮았습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요.
조사각 조절이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이런 데도 스티치랑 이 마감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수평 지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요. 그립도 약간 도톰한 편이고, 특히 최근에 유럽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에어백인데, 이 패턴이라든가 소재,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치 같은 것들도 스포티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방음에 대해서, 이 소음 진동에 대한 NVH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좋습니다. HUD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방향지 시등도 한번 켜봅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그래픽이라든가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자기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내용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우측은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고요. 이런 스틱 타입 스위치 같은 것들도 끈 마무리가 괜찮죠. 메인은 오픈 R이라고 해서 12.3인치 모니터가 여기 클러스터에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안쪽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가 손 조작으로 다양한 컨트롤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모니터에 스와프 기능이 있는데, 일단 좌측 상단을 이렇게 내려보면은 주요 기능들 단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같은 것들, 그리고 우측을 이렇게 스와프하면은 알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지금 아이콘 같은 것들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되고요. 이 바깥쪽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은 이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수석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려고 할 때, 왼쪽 메인 디스플레이로 넘기려고 할 때는 세 손가락을 그대로 쭉 밀고 나오면은 넘겨지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뒤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좌우측으로 당기면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도 두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플로 서비스라든가 팀앱 오토 같은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차 타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에 주유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키 형태로 꾸며놔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풀 오토 파킹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라운드 뷰도 한번 보면은 해상도도 좋고, 이 왜곡 같은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르노가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10개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뭉개지는 것 없이 또렷하고요. 특히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중저음대에서 조금만 더 단단하게 받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이 끌기 기능이라고 하죠. 요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 트래킹 기능을 사용을 해서 꾹 누르고 있었을 때도 앞으로 뒤로 빨리 되감기 하는 기능들, 빨리 감기나 되감기 하는 기능들은 지원이 안 되네요. 끌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에어벤트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물리키 같은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비상등 스위치하고 시동 버튼이 헷갈리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 크게 헷갈리지는 않았고, 특히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자한테 가깝게 있어서 오히려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인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오프로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이라서 오프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도 짤깍짤깍하는 요 기계적인 느낌이 괜찮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보면 주변부의 이 데코레이션이 근사합니다. 스노우 하면은 눈길에서 이제 눈 보라가 치는 걸 형상화 시켜놨고요. 오프로드는 조금 터프한 느낌 가져갑니다. 기어 노브는 손에 잘 들어오고요. D에서 R까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P는 여기 버튼 타입으로 아래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깔끔하게 가능하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이한 점이 조수석 쪽은 이렇게 막아놨고 운전석 쪽은 요만큼만 막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양쪽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줬고요. 암레스트는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괜찮았고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ED 조명 조금 아쉽네요. 조수석 수납은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요. 천천히 열리고 안쪽에 공간 여유 좋습니다. 마감도 꽤 꼼꼼하죠. LED 조명도 밝은 편에 속하고요. 내장재에도 좀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합니다.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는 거울 커버까지는 좋은데 거울의 크기는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립이 바깥쪽에도 있네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크기에 비해서는 시야가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거울은 이 거울 커버도 크지만 거울 크기도 큼직하게 잘 구성을 해줬고요. 이 사이드 쪽으로 블라인드 스팟 체크하는 거는 좋은데 광각을 조금 더 강하게 줬으면 시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뒷짝 도어 개폐가 괜찮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앞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고 뒷유리는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선쉐이더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압력하고 같고요. 좀 세련된 느낌이 들고 내포켓 크기 괜찮습니다. 바닥 공간이 좋은 편에 속한데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약간 내려가 있어 가지고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 아랫부분하고의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도 두툼하고 괜찮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단계 정도 되는데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에 이렇게 양쪽으로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런 센스도 괜찮죠.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좋았고요.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를 잘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 암레스트 사용할 때 여기 이렇게 끈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할 때도 그렇게 부담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시야 좋은 편에 속하고 그물망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반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후석 에어벤트 적용이 되어 있고 공조 장치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통풍은 없고 열선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익숙한 느낌도 들면서 오픈R이라고 해서 12.3인치 모니터 3개를 이렇게 하면 뒤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3개를 나란히 배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운데 메인 디스플레이랑 조석의 이 보조 디스플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서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배려한 점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쏙 드는데요. 연비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인 복합 기준으로 두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입니다. 리터당 9.8km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8.5, 고속도로에서는 11.9km인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은 장르가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차급이면은 일단 복합 기준으로 10km, 10km 두 자리는 나왔어야 되는데 한 자리인 연비는 좀 아쉽습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타이어 공기압을 지금 35에 맞춰 놨는데요. 날씨가 조금 춥기도 했죠. 지금 영상 2도기는 한데 영하 1도, 2도에서 영상 3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실주행 연비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7.8에서 8.2,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8.5km, 8km대 중반까지는 잘 안 올라와지더라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8단 미션하고 외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211마력의 토크가 33.2kgp인데요. 요 정도면은 차량의 이 무게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차고 넘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마력을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 토크가 33 정도 되면 어디 가서 힘이 빠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 뭐 독일 브랜드에서 나온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비슷한 사이즈의 SUV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211마력에 33.6, 33.2? 예, 33.12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토크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연비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 트림 구성이 좀 독특하죠.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8단 미션하고 이렇게 딱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요걸 선택하려고 하면 알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핀 트림 하나만 4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아래쪽의 트림들은 전륜 베이스의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아래 등급에서도 옵션을 조금 트림해서 옵션을 낮추더라도 이 4륜만 따로 파워트레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훨씬 더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일반적인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체 리뷰 온라인에서 화제가 좀 됐었죠. 기존의 국산차와는 다른 형태의 안정감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영상에서 하체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는데 그것만 봐도 되게 꼼꼼하게 커버링 같은 거 잘 돼 있고요. 또 질 좋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이 안정감 같은 것들은 기존의 국산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아주 세련되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체 느낌? 이 정도의 승차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글쎄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고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르노 글랑 클레오스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 이 아이들링 시에도 터보 2리터 터보 4기통 2리터 터보면은 엔진 회전 질감이 좀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링 시에도 좀 둥둥둥둥 하는 그 특유의 잔진동 떨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억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링 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그렇게 힘있는 엔진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특히 이 승차감 부분은 노면이 좋지 않은 도심 주행, 구도심 같은 데 이렇게 노면 안 좋은 데 다녀보면은 잔진동하고 큰 진동도 잘 걸러주면서 롤하고 피칭도 분명히 부드러운 세팅이거든요. 근데 좀 쫀득쫀득하다 그럴까요? 묵직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클러스터 안쪽에서 조절을 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면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팀앱을 사용할 때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그리고 HUD에 연동되는 목적지 설정하면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해서 이 팀앱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된 상태로 팀앱을 켜게 되면 이 기능은 안 됩니다. 이 메인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부분하고 HUD에 표시되는 그 부분만 연동이 되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요약된 정보로만 표시가 되더라고요. 히터랑 시네마 앱 같은 경우는 5년간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할 때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살짝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증강현실로 내비게이션 세팅을 해서 HUD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큼직한 화면에 진행 방향을 표시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좀 이 정형화되어 있는 안내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게 같이 움직여 주니까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실감 난다 그럴까요? 길 안내, 길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고 이런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의 큼직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오픈할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개념들은 참 좋은데 막상 클러스터를 보면 기본적인 이 틀은 유지를 하고 양쪽에 컨텐츠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컨텐츠만 조절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양쪽에 틀에서 조금 그래픽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방식의 이 실린더 타입으로 그래픽을 바꿔주거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 좀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휙휙 바뀌거나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이 틀은 고정이 돼 있고 이 컨텐츠만 바꿀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켜게 되면 반자율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움직여 줍니다. 조향 보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명확한 편입니다. 이 기능 중에 이 방향 지시 등만으로 차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게 특정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의 이 사용성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했고요. 보조가 살짝 이렇게만 해줘도 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전식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토크식인데 민감도가 조금 높은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그리고 스노우, 오프로드 이렇게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 명확하고요. 컴포트랑 에코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르노 그랑클레오스 가솔린 4륜 모델에서는 이 부분도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언덕에서 이 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내려가는 이 컨트롤도 갖춰져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별도로 있는데 글쎄요, 이 차의 실시 강성이나 구성을 보면 오프로드도 잘 견뎌줄 것 같기는 한데 차량 컨셉을 또 생각을 해보면 본격적인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갈 차량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나름의 하여튼 주파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있는데 마침 또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도심에서 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참 느낌이 괜찮았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전에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모델의 밸런스도 괜찮았지만 진정한 밸런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솔린 4륜의 8단 미션, 이 조합이 훨씬 더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 구동력의 배분,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너링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그립 컨트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4기통 엔진이 생각보다 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8단 미션이 7단은 전륜구동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듀얼 크러치 미션 들어가는데 일반 미션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기어비가 앞쪽에서는 약간 촘촘한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세팅이 돼 있어서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체크를 해보면 잔진동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괜찮고요. 소음은 이 차는 보스 사운드를 선택을 옵션으로 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고요. 시속 한 120, 130까지 올라가야지 A필러 부근에서 풍절음 같은 것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실링도 좋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좋고요. 뒷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은 국내 차량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꽤 있는 편에 속합니다. 조용하죠.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11.9km인데요 실제 달려보면은 12km대 후반에서 13km대 중반,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에코 모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14km대까지 넘어가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2km대 중반에서 13km대 초반 정도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괜찮은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이 에이다스라든가 여러가지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이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좀 든든한 맛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자체도 신뢰감이 있는 데다가 에이다스들의 유기적인 반응 같은 것들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차량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 좀 듬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 주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약간의 이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하면은 기어 마이너스고, 수동 모드에서 마이너스고, 우측으로 한번 쳐주면 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작은 조작으로 운전에 집중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패들 시프트의 부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면서 견고한 셰시에 서스펜션에도 양질의 부품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도 좋았지만은 가솔린 터보의 4륜구동 모델에서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도 나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글쎄요, 달리기 성능 전혀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SUV로 가기 전에 한번 선택해서 충분한 만족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도 적당하고요. 또 앞쪽에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이나 시야 확보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A필러가 조금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많이 답답하거나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장시간 앉아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헤드레스트 쿠션만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싶고요. 가솔린 4륜 밸런스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에서도 4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체를 보면 배터리가 구동축이 지나가는데 세로 형태로 하이브리드는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좀 컴팩트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은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에서 4륜 구동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너링에서의 다이내믹한 느낌, 그리고 구동력 배분이나 무게 배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국도 구간에서도 생각보다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스노우 모드로 전환을 해서 운전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노우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팍 걸리는 토크 같은 것들이 좀 느리게 걸리는, 왜 자세조 장치 끄고 미끄러질 때 후륜구동 차량들 언덕 올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이 돼서 연비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립 확보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세팅을 갖고 있는데 서스펜션이 버틸 때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변형으로 막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이 질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흔들림 같은 것들 제어도 좋고, 앞뒤로 쏠림 같은 것들도 과속 방지턱 넘어 보면은요 매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패밀리카로 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평상시에 도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정답인 것 같고요. 이 차는 중장거리 위주로 좀 외곽을 많이 다니시거나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는 나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 그리고 4륜구동 저처럼 이 구동력이 앞뒤에 고르게 분배가 되는 이런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차의 아쉬운 점은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최신 트렌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자리 있을 때의 복합연비, 딱 10.0km, 10.1km 요 정도만 됐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르노 그랑컬러스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